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서 조금 더 친숙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예,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잡니다. 그래서 이 아기 피부가 유지가 되시는군요. 네, 후보님 오늘 이 대학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셨나요? 예. 네, 아마 곧 이곳에 여기가 숭근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리 자켓도 좀 벗으시고 네, 좀 자연스럽게 좀 즐기실 준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추운데. 네, 이 후보님 감기 걸리시면 혹시 제 탓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은 조금만 피해 주시고요. 네, 저는 현재 음악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음악 산업에 문제가 많은데요. 노래 한 곡을 앨범 한 장을 만드는데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이 들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데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한 곡당 1,000원에 팔리면 약 700원의 제작자가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이나 엠넷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요. 한 곡당 60원에 팔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에서 20원, 레이블에서 20원, 제작자가 20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음악인들은요, 끊임없는 궁핍 속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더 발전할 수 있는 음악 인재들도 줄어들 텐데요. 음악 산업도 모든 예술의 모든 분야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더 발전하고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뮤지션으로서, 미래의 프로 뮤지션으로서 후보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유사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요즘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이야기들이 하죠.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골목 상권과 대형마트 간의 그런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 이런 이야기들도 되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왜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이야기만 나오고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유통구조 사이에 불합리한 건 안 나오느냐, 저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음악이 대표적이고 또 영화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런데요. 말씀하셨듯이 애플의 아이튠스 같은 데서는 30% 정도만 애플에서 가져가고 70% 정도 이제 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고 아마 앱들,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 마찬가지 구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비율이 바뀌어 있을 뿐더러 더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의 목표 자체가 예를 들면 재벌개혁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정당한 재대가를 받게 일하게 해주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볼 때는 이 점도 저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만들 때 꼭 포함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고요. 곧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많은 대학들이 대학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물론 그런 평가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근데 평가 지표에 취업률의 비중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던 대학은 더 많은 분야를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상 대학에 와보니 이런 취업을 압박받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많이 좌절했는데요. 대학 교육을 직접 경험해보신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해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해서 또는 전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은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선은 한번 거시적으로 보죠. 거시적으로 보면 교육만 바뀌어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도 우리 한국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 속의 하나의 종속 변수입니다. 즉 뭐냐면 일자리들이 만약에 대기업만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도 결국은 이제 대기업 취업을 위한 쪽으로만 자꾸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대우를 잘 받는 그런 직종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좀 심해지면 그렇게 되면 전부 모든 교육들이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육은 사회의 구조 속의 종속 변수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이 제대로 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생활이 영유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대기업만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가도 어느 정도 자기가 뜻을 펼 수 있고 창업을 해도 한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러면 지금처럼 대학 교육이 왜곡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 가장 거시적인 담론 수준에서 보자면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일자리를 제대로 잘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런 방향만 있으면 대학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서 바뀔 거다. 이런 거고요. 그것만은 안 되죠. 근데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고민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 대한 평가 시스템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취업률 위주의 그런 평가 시스템이 저는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평가 시스템 자체는 바뀌는 게 옳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될 그런 사회 구조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또 대학 교육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대학이 직업 교육하는 장소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거기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2년제 예전에 전문대학이 사실은 그런 쪽에 가까운 거니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평가 잣대도 새롭게 정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